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자산가들이 올 들어 주식과 부동산 비중은 줄인 반면 예적금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5대 시중은행 PB들은 예적금 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장 유용한 전략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카카오가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센터의 3중화 이상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입할 방침입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해오던 애플카의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2026년으로 미뤄지고 완전 자율주행도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에 관련주가 요동쳤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악화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업 구조 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봉쇄 완화와 미국 시장의 선전이 흑자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코스피 4거래일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월드컵, 산타, 그동안 랠리가 나와도 여러 번 나왔을 상황인데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럴 때 대안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기다리되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는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처로 꼽힙니다. 게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탓에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 상태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이렇게 주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주가가 내리면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고금리 시기에는 배당주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올 연말 배당주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훨씬 더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표 배당주들을 한데 모은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지난 한 달간 5.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0.8% 상승하는 동안 고배당 50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 올해는 사방이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고배당 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보시면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이 중점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라고 해도 역시 금리 인상기에는 지금 수익성이 좀 확실한 금융주로 몰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당국이 이제 배당하지 마라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네, 최근에 그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가 됐습니다. 네.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자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만 해도 은행들의 경기 불확실성에 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려 순이익 감소로 배당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 우려가 뒤집히다 보니 주가 역시 뛰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이를 뛰어넘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계시대 은행들의 적금 금리 자료 한번 보시면 12개월 기준으로 기본 금리가 3% 후반 정도 됩니다. 이들의 기말 배당 수익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금융지주와 DGB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는 8%대 배당 수익률 기대되고 있고요.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7%대 배당 수익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금이자로 나갈 돈이 많은데도 배당을 이렇게 잘 쳐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아주 세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잘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배당주를 선택할 때 이 배당 수익률 말고 따져봐야 하는 게 실적인데 실적 또한 좋습니다. 네.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더라도 실적이 안 좋다 보면 주가가 이보다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금융주들 내년 실적 개선까지 점쳐진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주요 상장사들 실적이 좀 어둡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 은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금리의 은행주들이 웃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년 영업이익 증감률 한번 보시죠. 기업은행 내년 9%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한지주는 6%, 우리금융지주와 DGB 금융지주는 5%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투자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배당 나길 전까지만 사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사면 좀 늦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늦은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배당 기준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인 12월 30일 이틀 전인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주주 명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머리를 써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인데요. 이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락일 주가가 크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KB증권은 12월 중순에 배당주를 매수하고 배당락 전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올랐다면 배당을 받지 않고 파는 법이 낫다고 봤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졌다면 배당까지 받고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주에 투자했는데 10%가 넘는 차익 보신 분 있다면 주가 하락을 고려해서 배당락일 전에 미리 파는 편이 낫다는 분석입니다. 이 배당락일 전에 차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 그 네. 얘기는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배당락일 또 이후에는 대부분 또 이제 배당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주가가 또 하락할 이유들이 많고. 네. 그러면은 주식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1월까지 가져가서 회복을 기다리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한다고 오히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싶으면 애초에 꼭 실적 증가율까지 따져보고 배당주 골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배당 종목을 고르고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다면 액티브 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힙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까지 연이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경기 침체 국면의 전조일지 월가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뉴욕 증시 연이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월가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는요. 인플레이션이 내년 미국 경제를 탈선시키고 결국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히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5% 수준의 최종 금리로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좀 어렵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요. 앞으로 증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2023년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브라이언 모이니헨 이 CEO도요. 소비 지출 증가율이 실제로 좀 둔화하고 있다면서 소비 약세의 징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일단 미국 월가의 중심 기업 CEO들이 이렇게 일관된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물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발언만으로 증시가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발언만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양호한 시장 지표들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가 더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내년에도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 경기 침체 우려감과 또 긴축 우려감이 겹치면서 이 영향을 더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에 S&P 500 업종 중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역전폭 0.80%포인트로 41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2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국제유가도 수요 위축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예,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지난 10월에만 하더라도 40bp 차이였습니다. 이 수준을 좀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80bp 이상으로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역전폭이 더 벌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당연히 좀 심화되는 만큼 오늘 월가 CEO들의 발언과 더불어서 금리 스프레드 이슈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이 경기 침체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지표가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였는데 이 지표가 잘 나와서 오히려 증시에는 좀 타격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월가 CEO들이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지금 어제 본 지표들 외에도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그 지표들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예. 가계 지수들은 실제로 경기 침체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이먼 CEO는 미국 가계의 저축이 줄면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저축률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10월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2005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다이먼의 지적대로 지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양호하더라도 실제 가계 소비나 저축에서는 이미 좀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그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강한 긴축을 동반한 경기 침체 공포감 때문에 내년 상반기 증시 전망은 비관적인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을 상당히 풀면서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의 소비 여력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내년 중반쯤에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될 거고 금리 인상이 일단락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증시 상황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시됐던 만큼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충격을 흡수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역사상 또 가장 예측이 많이 되어온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분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행이긴 한데 당분간은 시장이 좋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좀 주요할까요?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 투자 전략으로 채권 투자도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24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올해 채권 시장은 최악의 해 중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의 악재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이런 가격이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예. JP모간 자산운용에서도요 내년 초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용도가 높은 미국 국채나 우량 투자 등급 회사채, 장기채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앞서 언급됐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요. 주식보다 채권을 보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채권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 어떨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장주보다는 방어주 위주로 좀 담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UBS에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기 순환주보다 경기 방어주에 주목할 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또 헬스케어를 꼽았는데요. CNBC 프로에서도 AES, PEG, 에브비, 몬델리즈 등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좀 꼽았습니다. 예. 이 AES는 전기 유틸리티 대기업으로요. 글로벌 시장의 전력을 생산하고 또 분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또 PEG도요.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로요. 전력이나 천연가스, 송전과 분배를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한 번씩 주목을 해보시고 유틸리티 관련 ETF인 유틸리티 셀렉트 섹터 ETF 등도 올해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올 들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줄이고 예적금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례없는 자산 시장 폭락이 오면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자산가들의 달라진 투자 포트폴리오, 먼저 박승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이 바라보는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낮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82%만이 여기에 속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부자는 42만 4천 명,
이전에보다 3만 명 늘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을 모두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합친 것의 절반이 넘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3.25%는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값도 값이지만 보시다시피 너무 가파르죠. 한국은행은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총 9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중 2번은 0.5%포인트 빅스텝이었고요. 지난달까지 6차례 연속 인상했는데 유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이처럼 돌변하는 경제 상황은 부자도 대책이 없었던 걸까요? 올해 금융투자에서 부자 5명 중 1명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셋은 손실도 수익도 없었는데 5%를 넘긴 물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이죠. 그나마 수익을 경험한 쪽은 채권이나 보험이었고 주식이나 펀드에선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 초 대비 코스피가 20% 빠지고 S&P 500, 나스닥 등 미국 증시 역시 최고 30% 넘게 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자들이 예적금으로 눈을 돌린 이유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면 주식과 리츠의 순위가 내려가고 예적금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올해 부자들은 주식의 비중을 0.9% 낮추고 예적금과 현금이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유동성 금융자산을 각각 1.4%, 1.6% 늘렸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현금과 예적금으로 눈을 돌렸다는 의미죠. 반면 부동산에서는 재미를 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주용 부동산이나 거주용 외 부동산 모두에서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금융권에서 부자들의 유동성 자산이나 예적금을 부동산 대기자금이라 보는 이유입니다. 내년에도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다 계속되는 증시 부진,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지금, 부자들은 실탄을 채우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부자가 5명 중 1명이라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 비중이 훨씬 클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내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주요 5대 시중은행에서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프라이빗 뱅커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1금융권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PB들이 추천하는 내년도 자산 관리 전략 들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자료화면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PB별로 좀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찾으셨습니까? 일단 예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내 비중도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5대 시중은행 PB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아직까지 예금만한 상품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요, 이 4% 후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금 금리가 벌써 고점을 찍은 것 아니냐,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은 또 지극히 낮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 역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4%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내년도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손실 없이 연 4%대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기예금의 매력도를 올해보다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세부 전략으로는 만기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5년 단위로 접근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수익을 확정 지어 놓을 수 있는 만기가 긴 고금리 상품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하면 정기예금 많이 생각하는데 정기예금 외에도 안전자산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다른 안전자산으로는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랑요, 그리고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그리고 또 ELB 신탁 등이 거론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직접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5년 콜 은행채로 지속이 되고 있는 신용자본증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5년 확정 저축성 보험 상품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보증권에서 5.8%짜리 상품도 나와서 신한라이프에서 5.6%의 상품도 나와서 고객분들이 지금 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이 현재 금리가 연 6%에 육박하는데 특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선호도가 높은 상품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장기간 확정된 금리로 돈을 굴릴 수 있으면서도 또 절세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기 시점에 이자 수익이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2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확정금리형의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해서요. 만기 직전에 원금은 중도 인출을 해놓고 이자 수익 3천만 원은 연금으로 전환해서 5에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피할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사업비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금리, 표면금리보다는 실질 수익률을 좀 잘 따져보셔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자산 하면 채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 들어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채권 투자 전망이 좀 어떨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물 국채 투자를 추천하는 PB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리가 최저점일 때 발행한 채권, 이 대표적으로 2019년에 발행한 채권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채권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들이 나왔습니다. 국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00원에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올해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과거에 발행했던 채권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쯤에서 자료 화면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20년 이 국채 금리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최저점이 보시는 것처럼 1.146%인데 이때가 2019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이 금리가 약 한 2.4%포인트가량 또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2019년 이때 발행한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왜 하필 19년에 발행한 채권이냐, 20년, 21년에 발행한 채권은 안 되냐, 왜 이걸 더 추천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19년이든 20년이든 21년이든 이때 발행한 채권들 이 모두 1만 원에 10,000원의 채권이 발행이 됐지만 현재 가격은 19년에 발행된 채권이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 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니까요. 예. 이 돌아와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산 다음에 좀 가격이 오르면 주식처럼 다시 팔면 되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물 채권을 사되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 발행된 걸로 사라. 이 구체적으로 뭐 사례를 좀 짚어가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19년 9월에 발행됐던 국채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발행 첫날 당시 종가가 9,713원이었는데요.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면 6,800원에서 6,900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빠르면 내년 중하반기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반대로 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채권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매수를 했다가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적정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도 고민해 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왔고요. 추가로 1년 이하 단기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발행되고 있는 이 발행 금리도 일단 낮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하는 이런 조언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전 자산에 대한 전망들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듣긴 했는데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주식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밝지는 않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도이체뱅크 등 이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은요. 내년 말에 S&P 500 지수가 3,900에서 4,500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면서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시점에는 최대 20%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밝힌 증권사 17곳의 의견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내년도 코스피 예상 평균치는 2,103에서 2,679선이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또 기업들의 부담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 악화 그리고 주가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좀 관련해서 또 전문가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리 정책이라 그래서 금리가 쭉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게 고금리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5에서 6% 혹은 7%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고금리가 지속되게 되면은 기업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보통 이제
주식이 경기를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크게 빠질 때마다 우량주 위주로 또 분할 매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ELS에 투자해서 점진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또 PB들의 또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ELS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주가가 바닥에 근접할수록 수익을 내기가 좀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에는 또 앞서 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최대 20% 이상 미국 주가 지수가 일시적으로 또 빠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ELS 투자를 만약에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배리어를 80 혹은 75 수준으로 제시하는 상품으로 선별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조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정 기간 내에 이 주가가 80% 혹은 7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상품 위주로 투자를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설령 주가가 20% 전후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주식은 시장이 크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주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게 빠질 때마다 소위 이제 물타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언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던 거에 물을 타게 되면은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드는 건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성격이 다른, 예를 들어 주식을 따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쪽으로 해서 성격이 다른 걸로 해서 둘 간의 어떤 그 회복력을 좀 본 다음에 괜찮다 싶은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존에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마냥 붙잡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수익이 날 만한 다른 상품군에 새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물론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량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주가는 또 결국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지금을 혹은 또 내년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물타기라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내년도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또 워낙 크고 또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서요. 예. 자칫 손실 폭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또 눈에 띄게 줄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차라리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 주식과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이런 자산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네, 제1금융권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통해 우리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대규모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공개했습니다. 시스템 다중화 그리고 투자 세배 확대가 골자입니다. 플랫폼 업계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먼저 카카오가 밝힌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 뭐였습니까?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역시 가장 핵심은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가 전체적으로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카카오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예. 네, 일부 시스템이 판교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돼 있어서 장애 복구가 늦었고요. 또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데이터 센터로 자동 전환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도 판교에만 설치돼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점, 또 복구 인력과 자원 부족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카카오워크를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 채널로 사용하는데 이게 먹통이 되니까 더 혼란이 생겼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습니다. 역시 이중화가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삼중화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 그 카카오 사태 때 가장 또 복구가 늦었던 게 카카오 사진 전송 기능이었는데요. 예.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이 캐시 서버 등이 완벽하게 이중화되지 않고 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이 데이터 센터는 물론 데이터 자체, 또 플랫폼과 운영 관리 도구,
또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해 이중화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 3곳이 연동되는 3중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하나의 서비스 장애로 다른 서비스도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최대한 낮출 방침입니다. 또한 2024년 사용을 목표로 지금 짓고 있는 안산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배터리실에 화재가 나더라도 나머지 시설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고 3단계의 진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3중화 이상을 갖추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지금 투자를 크게 또 늘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 투자를 지난 5년간 투자한 그 규모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네.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건립, 또 서버와 같은 인프라 장비 구입비, 또 정보보호 투자비, 관련 조직 인건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카카오 측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유형자산 투자 규모로 추정해 볼 경우에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 원까지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상 비용이 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카카오의 주가는 투자 비용 확대와 관련해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미 실적 영향을 반영하고도 남은 수준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그런 문제점들을 그래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네. 다만 카카오가 이제는 글로벌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의 이원화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는 전 세계에서 각각 2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0개국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한국 서비스 위주니까 어떤 한국 지역에서의 최선의 어떤 이원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또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서비스에 맞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원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앞으로만큼 또 성장하는 거겠죠. 글로벌 공룡들 수준으로 지금 좀 보완이 강화되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이와 함께 중요한 게 지금 또 피해 보상 부분입니다. 네. 남궁훈 대표가 이제 유료 서비스가 아닌 경우도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힌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카카오는 이 피해 보상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보상안을 마련하고 기준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네. 피해 사례는 10만 5천 건 정도 이제 접수가 됐는데 유료 서비스 피해의 경우에는 1만 5천 건 정도로 이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이제 무료 서비스죠. 이 무료 서비스 관련 금전적 피해가 1만 3천 건인데요. 협의체는 매출 증빙 등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또 카카오가 아닌 다른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All-new Grand Cherokee launch today. We were able to launch the all-new Grand Cherokee and the all-new Grand Cherokee 4xe, which join the Grand Cherokee L, which provides 3-row seating. We've got 30 years of history and heritage with the Grand Cherokee. It's one of the longest-standing EUVs in the marketplace here in Korea.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가 계획보다 1년 늦은 2026년에나 출시될 예정입니다.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던 계획도 후퇴했습니다.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LG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트위터에 남긴 말입니다. 장담했던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가 미뤄지자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하소연한 겁니다. 10년 넘게 투자한 테슬라도 넘지 못한 완전 자율주행차의 벽. 바퀴 달린 아이폰 제작을 꿈꾸는 애플도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애플이 애플카 개발 목표를 완전 자율주행에서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시 목표도 1년 늦은 2026년으로 늦춰졌다고 알렸습니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최고 레벨의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목표로 애플카 생산을 준비했지만 기술력 한계에 제품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 양산 지연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3단계 자율주행도 제대로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해 상용화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 스스로가 현재 시점에 운전대 없는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과연 구매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가용으로 자율주행 4나 5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현재 장점이란 게 있을까요? 이러한 기술이 개발만 되면 소비자들도 당장이라도 살 수 있을 거고 살려고 한다는 어떤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애플카 출시 지연 소식에 그동안 꾸준히 협력설이 제기되어 온 LG전자 주가는 하루 새 7.1%나 빠졌습니다. LG전자는 캐나다 전장회사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부품 생산 합작사를 만들면서 애플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LG전자 측은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가 반영됐을 뿐 애플카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으로 위메이드 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한 달간 이 공매도가 2배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폐지 악재에 공매도 폭탄까지 몰리며 소액주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위메이드 그룹 3사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 등 공매도 세력은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산하 4개 코인 거래소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10월 27일을 전후로 28거래일을 비교해본 결과 공매도 물량은 2배나 늘었습니다. 10월 27일 전에는 하루 평균 6만 1,200주, 이후에는 평균 10만 5,200주로 1.7배 증가했습니다. 위믹스 논란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크게 늘린 겁니다. 하지만 4개 코인 거래소가 실제 상장 폐지를 결정한 11월 24일 이후에는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 3사는 25일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고 28일에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바닥을 확인하고 싼 가격의 매수에 공매도를 청산한 겁니다. 위메이드는 굉장히 우량한 중견 게임 업체였지만 이 위믹스의 가상화폐가 3조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되었었고 이 위메이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위메이드의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주가는 2달도 안 돼 6만 원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를 보유했던 16만 소액주주들은 위믹스 악재에 공매도 폭탄까지 겹치면서 소가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건설사의 핵심 먹거리였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주요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수주 규모를 늘려온 탓에 빚 폭탄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전 롯데건설은 투표장 PC에 접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대우건설을 고발했고 대우건설은 인근 공인중개사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 수주에 사활을 걸었던 건설사들, 한 달 만에 분위기는 급변해 최근에는 강남의 알짜 사업체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분양만 하면 성공이 보장됐던 과거와 달리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으로 수익성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건설사들이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5조 수준에서 올해 9조까지 늘린 것을 비롯해 상위 6개 건설사의 수주 규모는 평균 45% 확대됐습니다.
결국 수주도 안 하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당분간은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지만 이미 따낸 계약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중소, 중견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 상당수의 채무 보증 잔액이 자기 자본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장들이 분양까지 안 되면은 유입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장들이 이제 부실화 되는 건데. 10만 명 청약설까지 돌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1순위 청약에도 1만 명이 모이는 데 그친 상황. 이미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데다 미분양 공포까지 더해지며 공사를 늦추거나 중단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쿠팡이 설립 이후 12년간 전국 30여 개 지역에 물류망을 구축하는 데 6조 2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오늘 대구 풀필먼트 센터에서 정부와 지자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대구 센터 건립에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여기서 향후 2,500명의 직고용 인력을 포함해 10,0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쿠팡의 직접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혁신을 낳았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T가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21개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시민 원팀을 출범합니다. KT는 오늘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은 교육과 기술 연구, 피해 지원 3개 분과로 나뉘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 활동에 나섭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원팀이 끝까지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과 구현모 KT 사장이 제31회 다산 경영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산 경영상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올바른 기업 문화 창달을 주도한 경영인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의류 제조업에서 48년간 한 차례의 적자도 없이 글로벌 OEM 시장을 개척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 구현모 KT 사장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클라우드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변화를 주도해 이번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올여름 국내 화장품 업계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의 이제 첫 발을 떼면서 4분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최악을 지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4분기부터는 해외 매출이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북미 지역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데요. 이에 4분기 해외 부문 영업이익은 15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내 부문까지 포함하면 영업이익은 526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3분기에 해외 부문에서 한
52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4분기에 흑자 전환이라고 한다면 중국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회복이 되는데 예전만큼의 회복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회복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아모레 지난 3분기 중국 매출이 경쟁사들과 다르게 소폭이나마 상승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중국 사업의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 효과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난 3분기에 이니스프리 80개, 그리고 마몽드 300개, 라네즈 매장 30개를 좀 폐점을 했거든요. 사실 중국 사업 구조조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니스프리인데 2019년에 608개에 이르던 매장이었는데 올해 70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몽드는 백화점 매장에서 모두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포 유지비,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 건데 올해 해외 사업 감가상각비가 3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분기부터는 비용 감소 효과가 좀 실적에 가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당국은 지난 27일이죠. 반 제로 코로나 시위가 좀 잇따르니까 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베이징과 선전, 상하이 등 그 대도시에선 PCR 검사 결과 없이도 대중교통을 타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중국이 내년 3월 양회 전후로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내 화장품 수요가 반등할 때 이 아모레 퍼시픽이 대표적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고 내년 1월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부분을 완화한다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해서 화장품의 절대 수요 자체는 늘 수 있고 낙수 효과를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또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기대감, 실적 개선 효과가 내년부터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1월이면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국이 한 6년 만에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대통령실은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주가도 상승세입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9거래 중 8거래를 상승 마감하면서 이 기간 주가가 20.8%나 올랐습니다. 확실히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 성장세도 이번 이렇게 실적 개선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라네즈의 경쟁력이 좀 확인이 되면서 지난 3분기 미국 매출이 2배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에 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또 라네즈의 이 립 슬리핑 마스크가 뷰티, 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이었는데요. BTS와의 콜라보로 라네즈를 좀 알리고 있는 데다가 파스텔 톤의 그 용기 디자인 그리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향을 입힌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또 아모레는 이니스프리를 통해서 비건, 클린 뷰티 등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MZ세대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모레 퍼시픽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온라인 채널 중심의 유통 전략,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입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국내 화장품 업계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은 낮추면서 북미와 또 이제 일본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K-뷰티가 대세라면서요? 네, 4차 한류 붐이 또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K-팝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화장을 좀 따라하고 싶은 일본 MZ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또 아모레는 이제 이니스프리 그리고 에뛰드 그리고 라네즈 네오 쿠션 진출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 건데요.
라네즈 대표 제품의 경우 공식 진출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현지 유통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본의 MZ세대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좀 마케팅 방안을 택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 이유가 일본 MZ세대는 뭐 제품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제품력은 좋은 이런 뿌띠프라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중저가 브랜드로 우선 공략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헤라를 또 공식 론칭하고 에스쁘아 진출까지 검토해서 차차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뿐만 아니라 아모레는 내년 중남미 시장의 핵심이죠. 멕시코, 그리고 유럽 시장의 핵심인 영국, 그리고 중동 시장 재진출로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확실히 중국에서 벗어나서 해외 국가로 이렇게 좀 다변화하는 전략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설화수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최근에 재편했다면서요? 네, 설화수가 1997년에 탄생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30대를 주타 기술했지만 그 고객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50대가 그렇네요.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좀 노후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리브랜딩을 마치고 올해 9월부터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개선 그리고 타깃 연령대를 25세에서 39세 연령으로 좀 낮췄는데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설화수 앰베서더 또한 송혜교에서 블랙핑크 로제로 4년 만에 바꿨습니다. 북미에서 또 이제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 멤버를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좀 힘을 싣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설화수가 사실 광군제에서 또 특히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 강화 전략, 그래서 브랜드력이 좀 올라오는 그런 성과가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예.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윤조 에센스 백자 에디션 제품은 이번 중국 광군제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는 이제 설화수의 또 다른 핵심 상품 3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또한 패키지를 모두 도자기 컨셉으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내 설화수 브랜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매출 점유율을 그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수준인 40에서 80%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쟁사인 일본 시세이도의 경우 3분기 중국 매출이 프레스티 비중이 65.1%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설화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받아둔 것 같은데 이게 내년까지 좀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선 4분기보다 내년에 더 좋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모레 퍼시픽 그 해외 사업 영업 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선 연간 해외 영업이익 770억에서 840억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대로라면 이게 전년 대비 14배 가량이나 성장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아모레는 적극적인 M&A에 또 나서겠다고 했고요. 5년 내에는 이 비중국 지역의 매출을 좀 중국 매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아모레 해외 매출에서 중국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내년 기업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최대 8%가량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5개 연구기관의 내년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마이너스 2.8%로 모두 투자 급감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 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 정경련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급감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큽니다. SK 하이닉스 내년 설비 투자는 10조 원 안팎으로 올해보다 50%가량 삭감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기업 재고 자산도 사상 최고로 불어난 상황인데 GDP의 3대 축 중 하나인 설비 투자가 급감하면서 내년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은 이를 위해 이 더시드 파트너스와 손잡고
MG손해보험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 2월 이사회에 금융지주사 전환 안건을 상정하는 걸 목표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그간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새 회계 기준 도입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지주사 전환의 속도를 내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생명보험과 증권 같은 단순한 사업 구조만으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